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일본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오늘 전화 강도는 어떤가요? 역시 가깝습니다, 일본. 일본은, 일본이라고 믿기, 약간 사실 외국 나가서는 조금 음질 차이가 있어야 이게 신뢰가 가는데. 그렇지. 해외 특파원 이거 하는 너무 이 신뢰가 맛이 안 가, 나는데. 일본은. 이 추석 연휴를 네. 해외에서 보내는 이 트렌드에 합류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 워낙 이제 연휴가 길어가지고 열흘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일본은 그냥 이렇게 가깝게 다니기에는 참 좋은 여행지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와서 이렇게 지금 도쿄 인근 여행하려고 왔고요. 네. 와서 금요일 밤 비행기 타고 와서 어제 오늘 지금 이제 하코네를 제가 워낙 좋아해서 네. 도쿄에서 2시간 거리, 기차 타고 2시간 정도 걸리는 하코네에서 지금 지내면서 다니고 있는데, 역시나 좋네요, 일본은. 지금 시즌에는 정말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제가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 12월에 스리랑카 여행 갔다가 일본 여행자들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일본인 부부한테 뭘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일본 사실 좋아해서 자주 간다. 지난 6월에는 내가 이제, 도쿄랑 하코네 다녀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하코네 그 비싼 데를 어떻게 갔다 왔냐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와서 보면서 이번 시즌 워낙 지금 사람이 많기도 하고 오늘은 특히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네. 일본인 내국인들도 많고 외국인 여행자들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좀 문제는 숙박비가 비싸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10월 특히 이번 그 연휴가 이제 한국인들 그 황금 연휴라는 거를 일본 숙박업체들에서 다 아는지 제가 원래 재작년 6월에 왔을 때만 작년 6월이구나. 작년 6월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1박에 8만 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묵고 있는, 물론 조금 그때보다 방은 조금 더 크기는 한데 25만 원. 근데 이게 25만 원짜리 방이 1박에 25만 원짜리 방이 제일 저렴한 방이 나와 있는 거고, 근데 하코네는 워낙 도쿄에서 가까운 휴양지라서 인기 지역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비수기에 평일날 오면은 그래도 한 번은 들을 만한 여행지가 아닌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그래도 꽤 기간이 되니까 어디 다니십니까? 그렇죠. 지금 저는 지난번에 와서 좋았던 곳이 또 가마쿠라라고, 거기도 이제 도쿄 사람들이 자주 가는 휴양지거든요. 바닷가 마을이 있는데 가마쿠라를 갈 생각이고, 저는 제 약간 여행지에 뭐가 있냐면 7대3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좋았던 곳을 다시 가는데, 다시 갈 때는 예전에 가서 좋았던 곳을 7 정도를 배분을 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이제 3 정도로 배분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저는 요코하마나 가와고에라고 하는 이 도쿄 인근 근교 마을은 제가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번 주 중에 가려고 일정에 또 넣어놨습니다. 근데 다들 뭐 요코하마도 그렇고 가와고에도 그렇고 도쿄에서 1시간 거리라서 그냥 도쿄에 숙박을 잡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당일치기로 이렇게 다녀오려고요. 이번 여행의 주제가 있으세요? 이번 여행의 주제는 그냥 일본의 재발견이죠, 뭐. 일본 그렇게 다니지만. 발견 많이 하셨는데 더 발견할 게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를 그리고 이건 있어요. 제가 일본 여행을 좋아하게 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잖아요. 네.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오늘 여기 이제 하코네가 사실은 어떤 지리적 그게 있냐면, 옛날에 에도 시대 때 교토와 도쿄, 그때는 에도라고 불렀죠. 도쿄의 옛 이름. 교토와 에도를 잇는 그 길에 중간에 딱 있는 곳이에요. 네. 위치상.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관문 같은 곳이라서 세키쇼라 그래서 역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국경 검문소 같은 데가 여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키쇼 같은 데서 오늘 있는데 오늘 마침 일요일이라서 오후 2시쯤 갔더니 여기에서 그냥 그 연극 배우들이 옛날 이곳에서 이 검문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짤막하게 꽁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꽁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남자를 이렇게 잡아와서는 너 바지 까봐 그러는 거예요. 왜 바지를 그래서 바지를 왜 까? 그랬더니 너 저기 이제 일본말로 타마라 그러는데 구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너가 남자인지 아니면은 남장 여자인지를 확인을 해야겠다. 막 이제 하는 그래서 약간 이제 꽁트처럼 해서 막 남자가 바지 가랭이를 잡고 막 이제 이걸 검사하는 사람이 막 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이런 그게 이제 꽁트처럼인데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는 여기가 뭐냐면 옛날에 에도 시대 때 이 에도에서 탈출한 여자들이 도망갈 때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바닷가 쪽이거든요, 살짝. 근데 일본 내륙 지역은 왜 후지산 있고 다들 높은 산이라서 그쪽은 이제 다니기가 험하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느낀 게 그 전에 300년 전, 40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봉건국가고 봉건국가는 영주들이 왜 영지에 이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영지의 백성들이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게 해요. 그러다가 잡히면 이제 경을 치고 막 감옥에 잡히고 막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재밌었는데 내가 이게 일본 여행이 왜 재밌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내가 일본어를 전혀 모르면 오늘 그 공연을 보면서도 저게 뭐지 그러고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일본어를 이제 조금 회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들리는 게 재밌고 그리고 제가 왜 일본 소설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에도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도 시절의 소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생활상이 어땠고 그때는 정말로 영지에서 달아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나는 소설로 읽었는데 실제로 와서 그때 검문소라든지 역참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나에게는 지금 나이 이제 50 넘어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일본어 여행을 하는 게 약간 선순환 관계구나. 일본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일본 여행이 더 재미있고, 일본 여행 와서 이걸 보고 나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미야베 미유키 여사의 그 소설에서 나온 그 장면이 이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구나. 라는 게 또 이해가 되니까 소설 읽기가 또 재밌어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 좀 일본 여행이 이제는 좀 공부 같기도 하고 놀이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와도 또 재밌어. 그게 저하고 차이군요. 저는 일본어를 못하고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또 뭐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게 뭐 문학 작품 이런 거 잘 뭐 깊게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맛집이나 검색해서 다니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는 있어, 맞아.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저는 항상 도쿄 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 도쿄 셀프 트래블이라는 책을 항상 읽습니다. 네. 그 책이 셀프 트래블이 저같이 이제 혼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배낭여행처럼 자유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참고하기 참 좋은 건데 각 도시별로 각 나라의 유명한 도시별로 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책을 내가 검색하려고 도쿄라고 이제 밀리의 서재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도쿄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도쿄 근교를 산책합니다라는 책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마침 도쿄 근교 뭐 요코하마라든지 뭐 하코네라든지 근교 도시들을 내가 여행을 하니까 어떤 책인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 책을 쓴 저자가 일본 도쿄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유학 생활 끝나고 도쿄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으로 살면서 주말마다 도쿄 근처를 놀러 다닌 걸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네. 도쿄 근교를 산책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장에는 방금 이제 박동부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음식 얘기가 나와요. 네. 음식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장에는 그 일본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같은 그 미디어 콘텐츠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장에는 또 일본에 관한 또 뭐 이렇게 문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왜 일본에서 오면은 왜 일본 식당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것 중 하나가 참치잖아요. 네.
특히 혼막으로 막 이런 거는 일본은 그 참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고 참다랑어는 전 세계 어획량의 80%가 일본에서 소비된대요. 네. 근데 이 참치도 에도 시대 때, 에도 시대라고 하면 이제 1603년부터 1868년까지인데 이 에도 시대 때 참치의 별명이 뭐냐면 네코마타기라고 그래서 네코가 고양이거든요. 일본 말로. 고양이도 외면하고 그냥 버리는 생선이 참치였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쉽게 부패했기 때문이죠. 왜 참치가 우리가 요즘 참치를 좋아하는 건 왜 참치에 막 이렇게 그 기름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이 너무 많아서 생선이 너무 빨리 상해가지고 고양이도 심지어 건너뛰던 그런 생선, 그러니까 홀대받던 생선이었는데 20세기 중반에 냉동과 냉장 수송이 발달하면서 참치가 이제 인기 식재료로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책을 읽다가 또 이제 하게 되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금 이 하코네라는 데 와 있는데 전 진짜 몰랐던 게 이 하코네가 혹시 저기 그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네네. 네.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그 극장판 나오고 막 그랬을 때 일본에서 극장판으로 신주쿠에서 막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하코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보면은 제3신 도쿄시라고 이렇게 그 이제 애니메이션 속 배경이 있는데 그 모티브가 된 장소가 하코네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코네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진짜네. 그 신세계 에반게리온 장면에 나오는 호수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나오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난 재밌는 게 내가 하코네를 지금 이번이 3번째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나는 하코네가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그 지리적 배경이었다는 걸 몰랐다가 이 책을 통해서 도쿄 근교를 산책합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재밌는 게 역시 독서와 여행은 또 이렇게 선순환 관계구나. 독서, 여행, 어학 공부까지 이 3종 세트를 구비를 하면은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나이 70, 80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여행지는 나는 해외여행지는 저는 일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의 일본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 즐기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한참 그 일본 화산 폭발설? 네, 그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확 줄었었다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환율도 좀 튀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역시 연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올 때 제가 가지고 온 일본 엔화는 작년에 바꿔둔 그래서 저는 지금 여행을 다니면서 7% 할인된 가격에 나는 여행 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왜냐하면 환전 지갑에 엔화를 갖다가 이제 좀 넣어놨어요. 네. 작년이 그 35년 사이에 엔화가 가장 저렴한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을 해가 작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딱 엔화 가치가 35년 새 최저라는 걸 딱 보고 사뒀죠. 왜냐면 나는 앞으로 계속 일본 여행을 갈 거니까 이거보다는 나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그때보다 지금 7% 정도 올랐는데 뭐 저는 이제 그때 환전 지갑에 넣어놓은 돈을 은행에 가서 이제 찾아서 이제 왔으니까 이런 거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그닥 그렇게 엔화 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타격은 안 받아. 쌀 때 바꿔놨기 때문에. 그 화산설은 이제는 저는 솔직히 화산이나 지진은 일본은 그냥 늘 수천 년 동안 늘 그래왔던 나라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작년 여름에 원래 제가 홋카이도 여행을 가려다가 그때 화산설 때문에 내가 접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든 생각은 별일 없는 거 보고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주 어떻게 우리 박동재님 뭐 좀 재미난 책 읽은 거 있어요? 사실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 박동재님 주로 들으시니까 요즘은.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뭐 완독한 건 없고요. 뭐 지금 듣던 책들 계속 이제 듣는데 아직 안 끝난 책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좀 새로 시작한 책이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로빈슨 크루소 완역판. 로빈슨 크루소 완역판. 그냥 내 언뜻 드는 생각인데 좀 지루하지 않을까? 워낙 옛날 소설이라서. 아니 사실 우리가 그런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뭐 로빈슨 크루소 우리 어렸을 때는 약간 요약판으로 그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세계 명작 동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거기에 이제 그 전집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뭐 15소년 표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 당시 아마 지었을 때 당시에는 어린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맞아.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어린이 전집에 들어가면서 축약본으로 우리는 읽었고 우리는 읽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그걸 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본만 읽고 원전을 못 읽은 책들이 수두룩하게 된 거죠. 맞아. 고전들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로빈슨 크루소를 모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뭔 얘기를 하다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알아야 거기에 워낙 이게 유명한 거라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나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관용적으로 쓰이잖아요. 맞아. 읽어야지라고 했지만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안 읽었네. 원전은 안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읽어보니까? 우리 인천 청라 호수공원 호수도서관에 와서 고명환 씨가 강의할 때 그치. 네. 고전을 읽어보라고. 무영탑 현진건의 무영탑을 읽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궁금해져서 그것도 지금 빌려서 올려놨는데 그건 아직 시작은 안 했고 로빈슨 크루소는 읽기 시작했는데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고 우리는 정말 너무 뼈대만 읽었다. 너무 요약해서 봤다. 실은 이게 1600년대에 지은 소설이거든요. 진짜 옛날 소설이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죠. 로빈슨 크루소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하고 동시 병자호란 가까이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그 시기에 이제 지어진 건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가 원래 삼형제였는데 그 첫째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리고 이 집은 원래 좀 사는 집이야.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작은 부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부잣집인데 그 안정된 중산층의 생활을 버리고 얘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자꾸 그 뭔가 모험을 찾아서 군에 입대해서 싸우다 죽어. 셋째 하나 남았는데 둘째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셋째 남았는데 얘는 또 18살밖에 안 되는데 자꾸 바다에 나간대. 사람이 되겠대.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그래서 얘를 갖고 타이르는 장면이 나와요. 너 헛된 꿈 버리고 배 타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 형 죽는 거 봤잖아. 여기서 아빠가 너 등 따시고 배부르게 너 아무것도 너를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돈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돈이 너무 없어도 고생스럽다. 중산층의 삶이 최고인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난 그 부분이 맞다. 이 1600년대 그 옛날에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돈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너무 없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옛날 고전들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지난 역사들은 굉장히 축약해서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또 입시에서 배우는 역사나 입시에서 배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우는 입시들은 그냥 너무 얄팍하지. 너무 얄팍하고 주마간산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옛날 수백 년, 수천 년대 사람들에도 삶의 디테일은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요즘에. 재밌어. 그래서 고전 소설이나 특히 역사,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지금 그 박동부장님 얘기하신 요 로빈슨 크루소의 아버지의 네. 그 부에 대한 감각, 너무 많아도 힘들고 너무 없어도 힘들다. 여기서 제가 이번 주에 소개하고 싶은 책으로 딱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꼴이 잘못이네. 그 4시간 설계의 기술이라고. 혹시 박동부장님 책 얘기 더 할 거 있어? 없어요. 괜히 없어요, 말꼬리 없어요. 자르는 거 아니야? 없어요. 넘겨주세요. 4시간 설계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4시간? 이게 이제 4시간 설계의 기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네. 4시간 설계의 기술이라고 캐시 홈스라는 저자의 책인데 밀리의 네. 서재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시간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참고로 제가 밀리의 서재에서 책을 읽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각 분야별 베스트셀러로 들어가요. 종합 베스트셀러에는 소설들만 쫙 압도적으로 앞에 이렇게 써 있거든. 네. 특히나 요즘처럼 뭐 이렇게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의 원작이 뭐 미국의 무슨 소설 X라더라. 그럼 갑자기 그 X가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막 이런데 나는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단 말이야. 자기 개발서에. 그럼 나는 자기 개발 그 부문별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중요한 거는 1위부터 5위까지는 거의 다 내가 이미 읽은 것들이에요. 왜냐면 밀리의 서재는 이제 오래된 책들도 다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서 10위에서 20위, 20위에서 30위까지를 나는 쭉 주목을 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책들이 내가 그전에 몰랐던 새로운 책들이 자기계발서에 새로운 책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 그 분야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서 평이 좋은가 보네 하고 딱 읽고 있는데 이거 되게 저는 약간 발견이에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상당히 잘 쓰여진 책이고 이 책에서 참 앞부분에 내가 딱 와닿는 게 뭐냐면 그 이분은 아예 그냥 그 사회학자로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복도를 갖다가 다양한 데이터를 내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루에 자유재량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져요. 나 그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는데. 그치?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그 시간이 5시간보다 넘어도 또 불행해져요. 우리는 그러면 왜 자유재량 시간이 그러면 많아지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자유재량 시간이 5시간을 계속 초과하잖아요. 그 또한 불행해져요. 왜냐? 목표 의식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재량의 시간은 2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그럼 과연 어떻게 쓰면은 행복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중에서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리한 걸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자면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시간을 잘 쓰는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희생시키는 게 운동이거든요. 그렇죠. 시간 없을 때 다들 운동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의 양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의 양은 절대적 양이 아니라 상대적 양이에요. 우리는 다들 시간이 지났을 때 벌써 오늘 하루가 다 끝났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아직도 남았네.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는 거죠. 아직도 남았네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박 부장 워낙 부지런히 사니까. 근데 이분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은 네. 시간이 풍족하다고 느낀대요, 사람이.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시간이 풍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시간 어떤 사용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로 주는 과제가 뭐냐면 하루에 최소 30분은 몸을 움직여라. 이게 이제 막 대단한 무슨 올림픽 출전하는 정도의 무슨 훈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30분간 조깅을 하거나 걷거나 뭐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할 때 조금 걷는 시간을 좀 느리거나 뭐 이런 정도로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시간에 대한 어떤 이게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각이. 네. 근데 두 번째도 약간 좀 엉뚱한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과제로 이분이 시간에 대한 어떤 이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의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무작위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을 위해서 선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다들 바쁘면 남을 도와줄 시간을 더 못 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타인을 돕는 행위가 자신의 유능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남을 도울 때 나의 유능함을 느끼고 우리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효능감을 느낄 때 네. 내가 뭔가 세상에 쓸모있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유능함을 느끼고 나의 하루가 보람차다. 내가 오늘 시간을 잘 썼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빠서 남을 도와야 할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나 바쁘니까 하고 안 돕잖아요. 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나는 내 마음이 더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불행해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바쁠수록 운동하라 그러고 바쁠수록 남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과제는 약간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데 뭐냐면 경외감을 느껴보기. 경외감? 그러면서 경외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산책을 그냥 동네에서 산책하는 것과 산에서 조금 30분이라도 20분, 30분 우거진 숲속에서 나무 사이를 걷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 자연 다르지. 속에 있을 때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눈앞에 어떤 그 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나 뭔가 이렇게 막 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이를테면 공원을 걸어도 그 공원에서 왜 갑자기 가을이 되면서 이제 이 단풍이 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경외감을 느껴보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산이나 바다로 갈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회적 교류. 그러니까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애정어린 이 친밀감, 스킨십 이런 것도 경외감을 느끼는 어떤 방법이고 또 하나는 예술.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 행위를 갖다 즐기는 거. 그러니까 미술관이나 왜 콘서트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어떤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경외감.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매일매일 똑같은 거 하면서 나는 바쁘니까 바쁜 루틴만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외감을 느껴본다든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뭔가 선행을 하라. 그러니까 약간 좀 우리가 편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간 관리의 방법을 이분이 제시를 하는데 다 나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했었고 근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또 책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제 저자가 분석한 걸 보면서 느낀 게 1번 행복의 가장 큰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성격이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긍정적인 성격이냐 부정적인 성격이냐. 그러니까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라고 하느냐,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느냐, 안 남았네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 1번이 이제 성격이에요. 행복에 영향을 받는 것은 성격. 2번은 뭐냐면 환경.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신체적 매력. 내가 뭐 더 이렇게 예쁘냐 안 예쁘냐 뭐 이런 그게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개인의 성격이고요. 생각보다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게 개인의 환경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행복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막 매력적인 사람은 많이 행복하고 아니 별로 그거는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결국은 성격과 환경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하루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저 방금 밀리의 서리에서 담았어요. 담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서 이제 불쑥 들어가는 질문. 박동원 부장님은 일터에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냥 행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 노동 인구의 이 절반만 일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뭔가 하여튼 일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일을 하는 시간이 만약 불행한 시간이라면 이거는 되게 문제다. 왜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출퇴근이나 퇴근 후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기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빼면은.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이제 일터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보면서 와, 나는 이 책을 안 읽고도 실천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라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궁금해. 그게 뭐냐면 1번 당신의 목적을 찾아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하는 일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는 일이라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청춘 시트콤을 만들 때 되게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저는 청춘 시트콤, 내가 만드는 청춘 시트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봤었는데 어느 날 내가 도서관에 갔다가 이제 휴게실에서 저녁 7시에 중고등학생들이 그 휴게실 TV, 지하에 있는 TV, 그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2001년, 2002년 도서관 휴게실에서 TV를 모여서 보는 걸 내가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그 입시에 시달리는 이 청소년들이 하루에 유일하게 딱 20분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만든 시트콤을 보는 시간이구나. 그걸 딱 깨달은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밤을 새워서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훨씬 더 즐거워졌거든요. 일을 하는 게. 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궁극적 이유를 알아라. 당신의 목적을 알아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이제 내가 했던 건데 뭐냐면 직장에서 친구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왜 아니 직장에 가면 다 친구 있지 않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직장에서 동료가 있죠. 즉 뭐냐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상사거나 부하가 있죠.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업무를 하는 타부서 직원이 있죠. 근데 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냐면 일과 관계없이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나는 이게 있는 게 제가 사실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같이 자전거 타고 어디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산에 같이 가는 친구도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책 읽기 독서 모임 하는 친구도 저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편성국 PD인데 네. 그냥 MBC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걸로 유명한 친구라서 그 친구랑 사귀었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지난 한 달 동안 각자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는 걸 서로 권해줘요. 나는 이 책이 제일 재밌었어. 그러면 그 친구도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는 걸 나한테 권해주고 그럼 그 다음 달에 만나서는 각자 네가 지난달에 권해준 그 책을 내가 읽었는데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면 서로가 같은 책을 읽고 얘기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친구랑 저랑 사실은 책을 읽는 장르가 완전 다르거든요. 네. 그 친구는 약간 밀리터리 덕후라서 전쟁 관련 책이라든지 역사책, 하여튼 역사책 막 이런 걸 읽는 친구인데 나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읽지 않을 책을 이 친구는 읽고 나에게 소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책의 어떤 그 취향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뭐냐면 업무와 관계없이 서로 공동의 취미를 가진 같이 이렇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라라는 이 조언이 되게 와닿았고 세 번째는 우리 박동원 부장님이 하고 있는 거야. 뭔지 알아요? 뭐죠? 출근길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왜냐하면 회사를 가는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회사를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래서 우리 박동 부장님이 왜 회사 가는 동안 이제 저거 듣고 그리고 이 창밖으로 이 펼쳐진 그 푸른 들판에 황금빛 그 벼가 익어가는 풍경을 보고 즐기고 막 그러잖아. 마치 여행하듯이. 네.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데 저는 보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행복한 게 사실은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 중 하나구나. 네. 근데 저는 그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MBC에 사표를 내고 나왔거든요. 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회사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이 있구나라는 깨달은 순간 나는 이제 MBC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저는 이 책은 시간 관리라든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어서
꼭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직장에서 행복한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이제 저랑 비교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완전히 들어맞는 건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저는 없어요. 직장에서 친구가 그러니까 뭐 이제 가끔 만나서 점심 먹고 이렇게 그 산책 같이 하는 친구는 있는데 그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교우 관계를 왜냐면 이제 시니어잖아요. 예, 시니어 그러니까 우리 동년배들은 그러니까 입사 동기들 보면 진짜 막 그 지금 거의 임원 직전에 온 친구들이 약간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바쁘구나. 그리고 한 20% 정도는 회사를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애매해졌어요. 애매해진 거 아시죠? 50대 그렇지. 네, 50대인데 임원으로 가는 라인에서는 이미 벗어났어. 그렇지.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존재감 별로 없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그래. 그리고 때로는 후배들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짜 각자 섬처럼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좀 그렇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섬들을 잇는 유람선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연륙교. 대부분 그냥 굉장히 그 약간 우울해 보여요. 맞아. 그리고 뭐 저의 약간 위에 고참들이 좀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하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이제 뭘 더 하겠어. 그냥 그렁저렁 있다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 같은 정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첫 번째 목표 의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 인간은 아닌 것 같고 독립적으로 사실은 업무 자체도 약간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업무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 오히려 다른 회사나 업계의 외부인들하고의 사람들과 접촉이 갈 수 많지 있지. 내부 접촉이 별로 없어요. 예, 내부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곳보다는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부서에서 뭔가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거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에 있긴 하지만 조직 내부의 사람들과 거의 접촉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저 선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또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기도 하고 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들리는 그런 거는 없고야 하니까 어쩌면 사실은 근데 제일 필요한 일인데 빅픽처를 그리는 일이잖아. 요 안에서의 자영업자, 독립적인 어떤 그런 거라서 그 조직의 목표와 그러니까 조직의 현재 목표와 딱 같이 가서 뭘 가는다기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다른 목표로 가는데 저 나름의 목표는 있는데 그게 그 다른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간격이 있고 근데 그런 업무 특성상 예를 들면 밥도 혼자 먹는 경우가 많고 그러겠네. 주로 누구랑 먹어도 밖에 사람이랑 먹거나 그러니까 좀 뭐 그냥 어찌 보면 저 선배는 우리를 따돌리는 걸까 우리가 저 선배를 따돌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한 라이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나는 내 스케줄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내 나름의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울려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그 시간은 내가 잘 쓰고 싶어요. 아하, 그렇군. 가까운데 가서 걷고 싶고, 가까운데 이렇게 산길도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듣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보세요. 근데 그런 경우 제가 옆에서 많이 보거든요. 같은 팀으로 일하면 이게 밥도 같이 먹어요, 계속. 맞아. 하루 종일 같이. 근데 맞아. 똑같은 얘기 계속 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어제와 오늘이 같고. 그렇지. 예. 물론 그 안에서도 발전이 있고 친밀감이 생기고 팀워크가 있고 하지만 그거에 또 부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따로 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서 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행복하게 쓰기 위해서 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다양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양한 일은 뭘까요? 다양한 일은 뭐냐면은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책도 읽고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저것도 영화도 뭐 한 편 보고 뭐 이런 어떤 주말을 만약 보낼 때 다양한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쾌락 적응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우리가 쾌락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네. 좋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좋은 일에 대한 어떤 그 쾌감이 이제 적응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저걸 할 때 그러니까 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8스푼 이렇게 먹은 다음에 민트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먹으면은 그 맛을 새삼 더 인식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하는 거 보면 질리는데 새로운 걸 한 번씩 섞어주면은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서 그러면서 이분 얘기하는 게 주말을 하루를 보낼 때 실험을 하는데 참가자 절반에게는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해보라 그러고 나머지 절반한테는 비슷한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하라고 했는데 하루를 마감하고 나서 행복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다양한 일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다양한 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봐요.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렇지. 부분이에요. 맞아. 그걸 잘 정리하셨네, 이 책에서. 근데 되게 연구 분석으로 이렇게 그걸 해놨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약간 바뀐 것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먹고 있어요. 몇 끼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메뉴 있으면 그것만 먹었는데 아니야. 한 번도 안 먹어본 것들을 자꾸 시도를 해보고 있고 그리고 안 해본 거, 안 가본 것들 막 해보려고 그러고 막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나는 사실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감각의 확장이니까 안 해본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행이니까. 여전히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인천 여행으로 인천 여행으로 이번 연휴는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돈 굳고 좋지 뭐. 멀리 안 가도 되고 지금은 멀리 가봤자 지금은 여행 경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이번 그 연휴 때는 항공권이 너무 비싸요. 일본 여행하면서 제가 역대급으로 가장 비싼 비행기 티켓을 끊고 나온 것 같아. 근데 뭐 하여튼 그래도 그 와중에 열심히 책은 또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해외에 가셨으니까 네. 해외 또 많이 걱정 다니시고 또 저녁에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접고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한국의 여행 이야기와 또 보시죠? 한국에 돌아가서 통화로 또 뵙겠습니다. 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맛 많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